아이가 식탁에서 컵을 엎어서 물이 다 엎질러졌어요. 그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죠. 엄마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니? 그러니까 네가 맨날 하는 것마다 하고 컵을 엎질러서 물을 엎질렀을 뿐인데 갑자기 이 아이의 하는 일상의 행동, 친구 간의 관계, 공부할 때 태도까지 다 비난을 하세요. 그냥 엄마가 화를 폭발했다. 아이는 바짝 얼어붙어서 겁먹었다.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10분짜리 숙제를 30분, 1시간째 징징대고 끌고 있는 아이는요, 아유, 그렇게 집중 안 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쓴다. 기특하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훈육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서 아이를 너무 무섭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내기, 비난하기, 누군가와 비교하기, 너는 도대체 하는 게 왜 그래? 그러니까 비난, 비교를 받으면요, 어떠세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 같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훈육은 왜 하시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나는 완전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 바람직한 행동은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치명적인 실패는요,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버럭버럭 무섭게 혼내서 체벌까지 병행해서 자기 존재를 아주 스스로 무시하게끔 만드는 것, 훈육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아이가 식탁에서 컵을 엎어서 물이 다 엎질러졌어요. 그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죠. 엄마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니? 그러니까 네가 맨날 하는 것마다 하고 컵을 엎질러서 물을 엎질렀을 뿐인데 갑자기 이 아이의 하는 일상의 행동, 친구 간의 관계, 공부할 때 태도까지 다 비난을 하세요. 맨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도대체 몇 번이야?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훈육 아닙니다. 그냥 화를 터뜨리신 거고요. 아이는 그 화를 고스란히 다 맞아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훈육이란 이름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엄마가 화를 폭발했다. 아이는 바짝 얼어붙어서 겁먹었다.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건 훈육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내기, 혼내기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화를 내고 혼을 내시면 가르침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없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데 대한 생각을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이 엄마는 왜 또 혼내? 왜 또 화내?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화내고 맨날 혼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혼날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고 무섭게 혼내는 엄마가 너무 믿고 싫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 마음은요,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계속하고 나한테 버럭버럭 화내면요, 일단 그 사람 너무 싫어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더 거부적인 태도, 반항적인 태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싫은 말 하는 사람, 화내기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모두 다 거부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좋은 훈육, 좋은 가르침은 우리 아이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이 단순한 원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훈육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폭발했다고 하죠. 때를 쓰면서 뒤집어서 난동을 부리듯이 할 때는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공공장소이거나 그럴 때는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세요. 10살 밑에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아직 힘이 좀 있으니까 번쩍 들어서 옮겨가세요. 옮겨가서는 네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많이 속상하니까 실컷 울어. 울 수 있을 때까지 울어. 근데 요거는요, 사람이 없는 장소,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무조건 울지 마 그러면 이게 더 실랑이가 돼버려요. 너가 이게 너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많이 화나는구나. 그 마음은 알겠어. 그래, 실컷 울어 하고 그냥 좀 다독다독 해주세요. 사실은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감정을 자꾸 누르려고 하면 더 폭발이 커져서 시간이 더 늘어나고 땡깡이 더 커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더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걸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애가 한번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 30분이고 1시간도 넘어가요. 근데 보면은 계속
계속 화를 부추기세요. 그만 좀 울라고. 너 맨날 하여튼 계속 부추기는 말 하니까 이게 더 끝나가요. 왜? 내가 우는 작전을 썼는데 엄마가 계속 휘말려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딱 바꿔서 운다고 너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순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너가 속상할 테니까 우는 건 괜찮아. 하고 이게 커다란 그릇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내고 이게 막 폭풍을 치잖아요. 담아내서 흔들지 말고 이거를 가만히 놓고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폭풍 치던 감정이 서서히 진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감정을 이 그릇에 잘 담아낼 수 있게 하고요. 부모님은 이거를 그냥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그렇다고 이걸 들어줄 수는 없어. 안 되는 건 안 돼. 이건 너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돼. 이 단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오히려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더 울잖아요.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리면 더 폭발하고요. 아무리 너가 울어도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을 건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럼 울면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울어도 안 들어준다고? 안 된다고? 좀 더 울어볼까 하겠죠. 좀 더 울어줘도 태도의 변화가 없어. 이게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빨리 진정이 됩니다. 기질에 대해서는 영유아기 때는 좀 더 쉽게 파악하고요. 초등학생이 되면 또 나타나는 행동 양상을 보고도 어렴풋이는 다 기질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질을 알고 싶다면 기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걸 좀 권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질이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좀 반응이 느린 기질이 있어요. 순한 기질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순한 아이는 아이를 열이라도 키우겠어 이런 말 하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훈육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과연 그럴까요? 자, 순한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에 대해서 잘 따르는 아이예요. 많이 순종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계속 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 지시를 계속 따르다 보니까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자아 발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한 아이는요. 오히려 아이의 표정을 더 잘 보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하는데 시무룩해. 그러면 잠깐만. 너가 뭔가 속상한가 보네.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말해줄래? 하고선 그걸 어떻게 하면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르칠 때 보통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너가 바라는 게 있으면 요럴 땐 요렇게 말하는 거란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훈육입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은 오히려요. 자기 표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엄마 그래도 나 이건 꼭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걸 가르치는 게 훈육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까다로운 아이는요. 불편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까칠스럽게 뭔가 불평불만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억누르는 방식으로 혼내게 되는데요. 그럼 아이는 성격이 나빠집니다. 왜? 불편해서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너는 왜 너만 유난스럽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요.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잠깐만 너가 뭐가 불편한지 다 자세히 말해줘.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것도 말해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편한지 이런 걸 잘 표현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기질에 맞는 훈육이에요. 좀 느린 아이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탐색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부모님들은 빨리 가서 해라고 막 이렇게 애를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애는 불안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냐면요. 엄마와 옆에 붙어야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붙어있게 좀 해주세요. 딱 엄마가 잘 잡아줄게. 그동안 너가 좀 잘 살펴봐. 여기는 뭐도 있고 저기는 뭐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전체 정보를 다 습득하게 하면 불안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손잡고 이제 둘러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지금 이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내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불안해지는데 이걸 엄마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훈육은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고요. 아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에 맞는 훈육이라는 건 그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강점은 잘 키워주고 약점은 잘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위라는 거는 부모가 어른으로서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거기서 오는 파워, 힘이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존경심을 가지고 잘 배우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부모의 권위를 잃게 만드냐면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이가 좋은 샤프펜을 사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래 그럼 요 5만 원짜리 샤프 펜슬을 너의 생일 선물로 사주마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는 2달
달이나 남은 생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한테 지금 이런 걸 딱 사주면은 놀면서도 공부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겠다 싶어서 생일 선물 그 선물을 바꿔버려요. 자, 근데 아이가 포장 상자를 딱 열었잖아요. 내가 기대한 건 그 5만 원짜리 펜슬이잖아요. 근데 열었더니 이상한 교구가 들어있어. 자, 어떠세요? 우리가 만일 친구가 그랬다면 얘 뭐야? 얘 정말 상종하기 싫은, 적당한 거리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딱 이 느낌 주지 않나요?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최소한 정말로 엄마가 이거를 이번에 선물로 주고 싶었다면 아이를 설득하셔야죠, 중간에. 그게 더 권위 있는, 그게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권위를 잃어버린 경우가 뭔 줄 아세요? 소소한 것도 약속을 어기신. 예를 들면은 엄마 나 지금 엄마랑 보드게임 놀고 싶어. 엄마 지금 이거 설거지 해야 되잖아.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그날 안 해줍니다.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명하고 싶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엄마에 대한 신뢰, 권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이가 뭔가 부탁할 때 오늘 도저히 시간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너랑 정말 놀아주고 싶은데 집안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 오늘은 못하겠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대신 내일 저녁 8시에 네가 원하는 걸 30분 동안 놀아줄게. 이러면은 오늘 못 지킨 약속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번의 상황이 있으면 10번을 다 약속을 지키고 권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건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까지는 거 조금 노력하시는, 근데 2-3번 정도를 잘 지키기만 해도요, 아이의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이면 10번 다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약속을 어길 수는 있지만 이걸 상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꼭 지켜내는 성공 경험들을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부모의 권위는 잘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정서는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속상하고 울부짖는 아이는요, 조금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은 좀 보듬어 주세요. 네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돼서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알겠어. 네 마음 힘든 거 알겠어. 다독다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칙은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네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그 대신 네 마음은 얼마든지 엄마가 위로해 줄게. 함께 머무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감정에 함께 머무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를 잘 다독여주는, 정서는 따뜻하게 돌봐주시고요. 원칙은 단단하게 세우는. 그래서 제가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잘 정해도 아이는 충동성도 있고 감정 조절력도 아직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칙선을 이제 어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 이거 알지? 이거 너가 지금 어긴 거 맞지? 너가 실수했으니까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너가 받으면 적당하겠니? 그래서 자기 실수를 자기가 인식하게 하고 자기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판단하게 하는 질문 되게 좋아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이 선을 자꾸 넘는 아이가 조절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벌칙을 보통 부모님이 주거든요. 너 약속 어겼으니까 오늘 유튜브 못 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아이는 막 3일 동안 게임 못해, 뭐 어떤 아이는 일주일 뭘 못해, 이런 벌칙을 받잖아요. 그럼 벌이 강해지면 아이가 지키는 힘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답은 정확합니다. 그럼 자기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마음이 조절이 돼가지고 누그러져서 아이를 허용할 텐데 그걸 왜 못해요? 그렇게 긍정적인 전략을 세우는 걸 가르쳐 주셨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변칙, 하면 안 되는 걸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3학년 이상 아이는요, 엄마가 안방 경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3학년 아이가요, 엄마 방 가서 그 몰래 가져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그거 가져오려고. 초3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식의 변칙과 반칙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중학생 되면은 공폰을 구하죠. 핸드폰 압수를 당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벌이 아니고요.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이 선을 넘은 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물어봐서 판단하게 하고요. 그럼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칙을 받으면 적당하겠니를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도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느끼는 건, 와, 애들이 양심이 다 살아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가끔 자기가 선을 어겨놓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선을 넘은 경우들, 약속을 어긴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를 혼내다 보면 지금 훈육이 아니고 혼낼 때 부모님의 감정이 올라올 때를 말해요. 근데 이 혼내기 할 때 감정 올라오시면 사실은 대화를 멈추시는 게 정답입니다. 부모님 감정이 올라오면요, 부모님이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여기 작은 아이가 큰 힘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말을 하면은 아이가 완전 얼어붙거나 겁먹은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혼낼 정도로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진정해서 이제 가르쳐야겠다, 훈육해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훈육을 시작해도 또 목소리 톤 올라가고 잔소리가 대대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좋은 게, 자, 목소리의 높이를 낮추세요. 목소리 크기를 좀 작게 하세요. 그리고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말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할 거야. 너가 오늘 낮에 숙제를 다 안 끝냈는데 다 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 했잖아. 그거 맞아? 거짓말한 거 맞아? 이렇게 조금 톤을 낮춰서 하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왜 저러지? 근데 뭔가 너무 되게 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대화에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겁은 겁대로 먹어요. 평소에 엄마가 감정적일 땐 자기도 감정대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엄마가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목소리 톤 낮추고 크기도 낮추고 천천히 말을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딱 권위를 느낍니다. 부모님은 훈육할 때 혹은 혼낼 때 본인의 표정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모르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육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예방적인 훈육, 아직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생길 거라는 걸 예견 잘 하시잖아요. 예상되면은 예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 훈육할 때는 표정이 그냥 담담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가 부모님을 열받게 해서 훈육해야 될 때, 결국은 혼내는 상황에서 마음 진정하시고 훈육을 하셔도 감정의 동요가 좀 있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이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계속 난동을 부리면은 아이도 위험해지고 주변도 위험해져요. 혹은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아이 몸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아이 몸을 통제하면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울부짖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죠. 중요한 건 그 표정을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부짖고 온몸을 난동 부리듯이 버둥거릴 때 상황 대처 훈육은요, 마주보고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마주보면 부모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세요. 근데도 아이를 잘 통제해서 이 상황을 넘겨야 될 때는 여기서 오히려 백허그처럼 이렇게 안아버리면요, 아이는 두 팔이 통제는 되지만 이게 세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서 아프지 않아요. 다치지도 않고. 그럼 또 다리를 버둥거리겠죠. 그럼 의자에 앉으셔서 엄마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에 올리시면 몸도 통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진정하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감정 동요가 훨씬 덜 납니다.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요, 아이를 막 버둥거리니까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받은 몸이 다 느껴지고 심장 두근거리는 게 막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실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백허그 하고 안으면요, 바로 내 입 앞에 아이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실 분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톤 조절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안쓰럽대.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가 폭발하는 거를 미리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된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상황 대처 훈육 상황은 안 경험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얘가 막 폭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싶으시면요, 아이를 안전하게 백허그로 안아서 아이가 진정될 수 있을 때까지 잘 훈육을 해주시면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그래서 이 훈육하고 나서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잖아요. 그럼 세수하고 싹 씻기면 그 얼굴이 그렇게 개운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아이가 나가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요. 아, 이게 진심이 이렇게 통하는 거구나. 아이도 자기가 그렇게 막 난동 부리는 걸 스스로도 무척 싫어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단단한 훈육을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이 행동을 기특하게 볼 수도 있고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특하게 보면은 그냥 아유, 그 녀석 그 나이 때 하는 행동 딱 나오네 하고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얘가 지금 어린데 벌써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정은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10분짜리 숙제를 30분, 1시간째 징징대고 끌고 있는 아이는요, 얘는 왜 이렇게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지? 이러면 이제 부모님도 짜증나고 화가 나죠.
아시죠? 그렇게 봤으니까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집중도 못하는 아이. 근데 10분짜리를 30분, 1시간 붙들고 있는 아이를 보고 아유 저렇게 집중 안 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쓴다. 기특하네. 집중하는 걸 어떻게 좀 가르치지? 하다 보면은 아이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되게 안쓰럽다는 감정이 오면서 동시에 좀 집중해서 빨리 숙제를 끝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내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못하는 걸 잘 가르치는 것도 부모님이잖아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정적인 감정이 크다라는 건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다루는 건 혼자 사실은 힘드세요. 그래서 우선은 내 감정이 올라올 땐 아이랑 거리두기를 해서 아이는 뭐 딴 걸 하고 있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진정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심리상담 기관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도 있고. 그래서 감정 조절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꼭 상담 받으시길 원합니다. 왜냐면 노력하셨잖아요. 감정 조절 해보려고. 혼자 안 되시잖아요. 혼자 안 되는 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시면요. 훨씬 더 감정 조절 잘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폭발하는 횟수는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내기, 화를 냈다가 있고요. 화가 났다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죠. 화가 났어는 자동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화를 냈어는 의도해서 화낼 포인트에 일부러 화를 냈다 작전, 전략인 느낌이 좀 나시잖아요. 화라는 감정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걸음장치 없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조금 진정하고 화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를 고민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를 잘 표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가 나서 푹 하고 화를 던져버리신 분들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억울해하는 거는요. 엄마도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제 그 일로 너한테 너무 지나치게 불쑥 하는 거 엄마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너 되게 놀랐고 무서웠지. 이렇게 그냥 좀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사과를 해주세요.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보통 실수하시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는 그렇게 불쑥 화 안 낼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안 할게 이거 지킬 약속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지금 사과하는 거 지금 사과말 하니까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나의 사과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사과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당황한 거죠. 당황하면 엄마가 갑자기 왜 사과를 하지? 이러다가 또 뭐 혼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면 아직 좀 당황스럽구나. 혹시 엄마가 어제 무슨 일로 화냈는지 너 아니? 이거 모른다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억울함이 남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 플러스 엄마가 어저께 무슨 일로 화냈는지 알아? 이래야만 이 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되고요. 화를 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음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빈 공약을 자꾸 남발하지 마시고요. 나의 사과가 진심임을 전달하고 그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저께 왜 화가 났었는지 이해를 하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화를 버럭 내지 않고 엄마가 너한테 무슨 신호를 주면 좋을까? 이런 대화까지 나눌 수 있다면 너무 훌륭한 문제 해결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올바른 행동을 잘 가르치기.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10번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9번을 그럭저럭 잘했어요.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모님은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훈육이 실패하는 경우 또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가 뭘 잘했는지를 부모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참 잘하고 있구나. 이거 나 어렵지도 않은데 잘했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애가 맨날 숙제를 미뤄요 이러시잖아요. 그럼 제가 일주일 중에 미뤄서 한 날과 미뤄서 결국 안 한 날을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면 부모님 인식은 맨날 미룬다니까. 근데 미루기는 아이들 성장기의 특징이기도 해요. 6시에 하기로 했는데 6시에 한다, 6시에 하기로 한 거 7시에 한다 이렇게 미루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미루었지만 다 했냐? 미루어서 결국 못한 날을 물어보면 미루었지만 다 한 날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미룬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미룸에도 불구하고 다 한 거 요거에 초점 맞춰서 요거부터 칭찬해 주세요. 그래, 너 오늘 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 30분 미뤘는데도 결국은 너 끝까지 다 해냈다. 진짜 멋지다.
거야 하고 강화를 주시는 거. 그래야만 이 행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미루는 이유는 뭘까? 어떤 점이 너를 자꾸 이렇게 너는 빨리 잘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루게 된 거야? 아니 엄마 눈앞에 이게 보여가지고 이 캐릭터 이것만 보면 자꾸 그 게임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중이 안 됐어요. 와 솔직히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지? 캐릭터를 눈에 안 보이게 치우기. 실제로 아이들 행동 수정에서 환경 조절은 절반이에요. 먼저 환경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거, 이미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둬서 많이 지지하고 강화시켜주면 아주 훌륭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